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전례 없는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응수했으며 일본은 조용히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죠. 유럽연합도 WTO 제소로 맞서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없이 침묵을 지켰고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주요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전략 컨퍼런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숨죽인 그 자리에서 미 국방부 최고 분석가였던 존 스펜서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하나 한국산 부품이 없는 곳이 없다는 그의 선언은 참석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뜯어보니 전부 한국산이더라.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스펜서예요. 저는 국방부 전략기획국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나라들이 가장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이들이 주요 플레이어들이었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국가들이요. 적어도 그렇게 항상 생각했었죠. 월요일 아침,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제 책상에 앉았어요. 김이 작은 소용돌이로 올라오고 쓴 향기가 제 코를 채웠어요. 이건 평범한 하루였어요. 읽어야 할 보고서가 있고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에밀리는 제 비서예요. 보통은 미소를 짓지만 오늘은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폴더를 가슴에 꽉 안고 있었어요. 스펜서 씨, 그녀가 말했어요. 캔자스의 센서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렸어요. 공장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공장 전체가 멈췄어요. 지연된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품들이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어요. 우리의 휴대폰과 TV를 만드는 건 맞지만 실제 힘은 없었죠. 러시아나 중국 같지 않았어요. 아마 별거 아닐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산 부품 하나가 미국 공장 전체를 멈출 수는 없죠. 하지만 에밀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폴더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 보고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폴더를 받아들고 열었어요. 각 페이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할 작은 센서 하나가 작동을 멈췄고 그것 없이는 수백 명이 일하는 공장 전체가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센서는 한국 회사에서 왔더군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어요. 제 창문 밖으로 펜타곤 안뜰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게 왔다 갔다 했고 미국 국기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했어요. 알겠어요.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폴더를 닫고 책상에 올려놓았죠. 이걸 특이한 상황으로 다루도록 하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사무실을 떠났어요.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 한국 기술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평범한 월요일이 큰일의 시작이었어요. 세계 권력과 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을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진실은 제 눈앞에 있었어요. 명백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저는 너무 교만해서 그걸 보지 못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저녁 식사가 식어가는 동안 주방 테이블에 앉아 그것을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한국의 작은 부품 하나가 미국 공장을 멈출 수 있다면 제가 모르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다른 연결고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간단한 답을 찾을 거라고 여전히 믿었어요. 제가 이미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무언가를요. 저는 틀렸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훨씬 더 큰 이야기로 들어가는 제 첫걸음이었죠. 마이너스 조용한 플레이어들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요. 칸자스 공장 문제에 대해 알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었죠. 그저 하나의 공장, 한국에서 온 하나의 부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고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이른 아침이었고 태양이 막 사무실 블라인드를 통해 비치기 시작했었죠. 제 책상 위로 줄무늬 빛을 만들면서요. 스펜서 씨, 또 다른 상황이 생겼어요. 마이클이었어요. 제 보좌관 중 한 명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도 전에 제 속이 내려앉았어요. 어쩐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디트로이트의 두 자동차 공장이 작동을 멈췄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칸자스와 같은 문제예요. AI 모듈 업데이트 없이는 가동할 수 없어요. 저는 눈을 감고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이 모듈들은 어디서 온 거죠? 한국이에요, 선생님. 둘 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펜타곤 주차장은 차들로 채워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건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두 개의 공장이 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자 말했어요. 제 사무실은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1시간 후 마이클이 두꺼운 폴더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가 책상 위에 올려놓자 차트와 그래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사례를 모두 연구했어요. 그는 지도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공통 요소는 한국 기술이에요. 두 공장 모두 그것에 의존하고 있어요. 또 한국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눈앞에 형성되고 있는 패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강대국들 중 하나가 배후에 있을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요. 한국은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치 마이클보다 저 자신을 더 설득하려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곳은 대화와 접시에 부딪히는 포크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저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샐러드만 조금씩 건드렸어요. 제가 합석해도 될까요? 저는 제 테이블 옆에 서 있는 미셸 레이를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국무부 동아시아 사무소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건물 내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세요. 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 트레이를 옮기며 말했어요. 미셸은 앉아서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걱정이 있으신 것 같네요, 스펜서. 저는 그녀에게 공장들에 대해 말했어요. 마이너스 이제 세 곳이나 되는 마이너스 모두 한국 부품 때문에 멈춘 상황이었죠. 그녀가 놀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이 조용히 있을 때 그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조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는 웃었지만 그건 행복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들은 작은 나라예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이 필요해요. 미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는 종종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소음을 많이 내는 나라들만 지켜보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논쟁했어요. 저는 그녀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큰 게임에서 작은 참가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말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선풍기가 제 위에서 천천히 돌아갔어요. 빙글빙글. 제 마음도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을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권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저는 뒤로 돌아 누워 잠을 청했어요. 내일은 그 목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강대국 중 하나 러시아, 중국, 중요한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증거를 찾을 거예요. 저는 미셸의 경고를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직은요. 저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제가 원치 않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저는 진아를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진아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예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보 속 패턴을 찾아낼 수 있죠. 그녀의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로 놓여 있었죠.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걸 프로젝트 K라고 부를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미국에서 멈춘 모든 첨단 공장들을 살펴볼 거예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녀는 왜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녀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해요. 다음 며칠 동안 저희 팀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수백 개의 보고서를 읽었죠. 곧 제 사무실 벽은 지도와 차트로 가득 찼어요. 빨간 핀은 작동을 멈춘 모든 공장을 표시했고, 노란색 실은 각 공장이 멈춘 원인에 대한 메모로 핀들을 연결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진아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죠.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가 화면을 탭하며 미국의 큰 지도를 보여줬어요. 지도 전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죠. 지난 60일 동안 미국 전역에서 15개 공장이 작동을 멈췄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모두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죠. 배터리, 컴퓨터 칩, 디스플레이 화면, 센서 마이너스 모두 저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에요. 저는 지도를 응시했어요. 15개 공장이요. 수백, 아마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앉아 있고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모두 한국에서 온 부품 때문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국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들과 맞지 않았어요. 아마 그냥 운이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말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국 부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진아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일을 했죠. 며칠 후 저희는 모두 회의실에 모였어요. 창문이 없는 큰 방이었죠. 벽은 순백색이었고 가운데 있는 긴 테이블은 검은 의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유일한 색깔은 앞쪽의 큰 화면에 있는 밝은 차트에서 나왔어요. 진아가 화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버튼을 클릭하자 원형 차트가 나타났어요. 차트에는 파이 조각처럼 다른 색상의 섹션이 있었어요. 각 색상은 저희가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죠. 제가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배터리 기술 82% 한국산, 메모리 칩 75% 한국산, 센서 및 모듈 70% 한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68% 한국산. 방은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제가 속삭임처럼 물었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산이나 일본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품들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한국의 설계와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수년간 잘못 라벨링을 해왔던 거죠.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발밑의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눈이 멀어 있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들이 제 입에서 쓴맛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어두운 회의실에 혼자 앉아 그 원형 차트들을 바라보았죠. 화면에서 빛나는 색색의 섹션들은 네온 사인처럼 빛났고 각각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변하고 있었죠. 제가 이해했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고 새롭고 더 복잡한 세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거나 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너무 자만하고 오래된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마침내 저는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방향이더라도 오래된 믿음을 놓아주고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야 했죠.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저희 팀은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저희 모두 회의실의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최종 문서를 바라봤죠. 그건 학교 교과서처럼 두꺼웠고 차트와 그래프, 그리고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진아가 주요 발견점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목을 장악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는데 손으로 원을 그리더니 상상 속의 목을 손가락으로 꽉 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상점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화려한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죠. 대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부의 중요한 부품에 집중했어요. 그게 그들의 승리 전략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공장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였죠.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여전히 속삭였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가 발견한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로 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전략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올 예정이었어요. 마이너스 정부 관리들,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요. 제 발표에 제목을 붙였어요. 작은 국가가 어떻게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가. 그 단어들을 타이핑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초대장을 보냈고 몇 시간 안에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의 핵심 인물들이 참석하겠다고 확인했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이건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발표 전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연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미셸이 들어왔죠.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존,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이 발표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일본과 중국이 매우 화낼 거예요. 정말로 모두에게 말할 건가요? 저는 똑바로 섰어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이제 숨기기엔 너무 늦었어요. 진실은 알려져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에 일찍 도착했어요. 강당은 거대했고 좌석줄이 무대에서부터 거대한 그릇처럼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곧 모든 좌석이 채워졌죠. 비싼 정장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서 제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단으로 걸어갈 때 제 손이 땀에 젖었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청중을 보기 어려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 반으로 잘린 스마트폰 사진이 나타났고 내부의 모든 부품을 보여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스마트폰 마이너스 그 심장의 60% 이상이 한국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 섹션에서 속삭임을 들었어요. 그들은 함께 몸을 기울이며 빠르게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걸어나갔고 의자를 뒤로 밀며 큰 소리를 냈어요. 중국 대표들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정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겠죠. 제 입이 마르게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진행했어요. 지난 60일 동안 미국에서 15개 공장이 기술적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어요. 이 모든 문제는 한국 부품과 관련이 있었죠. 마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조용한 항해 같았어요.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가 들렸어요. 뒷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 저를 쳐다봤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 불신, 그리고 일부의 경우 분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질문이 시작됐어요. 모두가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조용한 게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얼마나 오래 일어났던 거죠? 왜 이전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강력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항상 믿어왔던 것들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갖도록 강요받았던 것처럼요. 그건 동시에 무섭고 흥미진진했어요. 저는 마치 아무도 보지 못했던 전망을 내려다보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를 초대해서 저와 함께 보게 하고 있었죠. 제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동시에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비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득 찼어요.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으니까요. 저는 노트북과 차트를 서류 가방에 넣고 바로 펜타곤으로 돌아갔어요. 택시 타고 가는 길은 조용했죠. 운전기사가 날씨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제 사무실 건물에 들어갔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저에게 미소 짓던 경비원은 시선을 피했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피해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공기가 폭풍전처럼 차갑고 무거웠죠. 제 사무실 층에 도착해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평소에 들리던 타자 소리와 대화 소리가 멈췄더라고요. 제가 들어오자 모두가 쳐다보다가 재빨리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 비서인 에밀리가 사무실 문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스펜서 씨, 그녀가 속삭였어요. 아침 내내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제 전화기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깜빡이고 있었고 이메일함은 넘쳐났어요. 하나의 메시지가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국장님의 메시지였죠. 즉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것뿐이었죠. 국장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마이클의 책상을 지나쳤어요. 그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왜 공개적으로 발표하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국장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더 쉬웠을 텐데요. 대신 그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보고서는 과장되고 선동적입니다. 그가 저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국제적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일본 대사가 전화했고 중국 외무장관도 전화했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전화했다고요.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 주제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에도 컨퍼런스에서도 심지어 이 건물 안에서도요. 알겠습니까? 제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진실은 우리 데이터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한국은 조용히 글로벌 기술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모두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척 하길 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어요. 유일한 빛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것뿐이었죠. 그들이 진실을 얼마나 빨리 묻고 싶어 하는지 생각했어요.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나라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저는 평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다고 믿었어요. 큰 나라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작은 나라들은 그들의 리드를 따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너무나 틀렸죠. 제 전화기가 울려서 침묵이 깨졌어요. 미셸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들은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잊기를 원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그것이 진짜가 아닌 척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새 폴더를 열었죠. 간단히 한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나씩 저는 우리 조사에서 나온 모든 문서, 차트, 이메일, 보고서를 이 폴더에 복사했어요. 한국의 중요 기술 통제를 보여주는 원형 차트들, 공장 폐쇄 타임라인, 공급망 분석 등 모든 것을요. 몇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건물이 조용해졌죠. 청소 직원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작업하며 모든 증거를 저장했어요. 이 기록은 언젠가 진실을 증명할 거예요. 제가 마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분석가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야 해요. 화면에 완성된 폴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작은 나라들을 무시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권력이 조용히 움직이는 방식에 눈이 멀지 않았죠. 마침내 건물을 나왔을 때 달빛이 밝았어요. 주차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제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떻게든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세상에 대한 예전의 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죠. 제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올 거예요. 사람들은 제 발견을 신뢰하지 않으려 할 거고 제 경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고요한 달빛 아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나라도 다시는 과소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상의 부분에 숨겨져 있더라도 진실을 찾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